우리 다 잘 살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도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명령이 해소한다고 아디파트를 한다고 저희가 이제 밥 한 번 먹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시작한 모임인데 신청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단시간에. 그 과정들이 되게 뿌듯하고 뭉클하고 그랬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진짜. 저희가 걸어온 길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감상을 하고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밀라노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이 될 것입니다. 자,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깁니다. 자, 같이 가자! 전국에서 고루치지 않는 민주적인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사를 올바로 사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선조일의 600년 동안 불의에 맞서서 정의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이 부끄러운 역사를 뒤집어 엎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정권 교체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셨는데 주변 한번 옆을 같이 보면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2010년 8월이었습니다.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진화를 해야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정권 교체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 기치를 걸고 거리 밀란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된 거죠. 이제 해소하는 축하 파티인데요. 이 국민의 명령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시민 정치운동 중에 그동안은 정당 중심이거나 정당을 돕는 일이거나 또는 그 팬클럽 중심으로만 운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정당 혁신과 통합이라는 의제형 시민 정치운동은 국민의 명령이 최초였고 아마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내걸었던 목표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달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 잉태에서 출산한 시민의 날개에 넘기고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배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이뤄낸 성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갈갈이 찢겨졌었죠. 그리고 찢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권교체 희망을 스스로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교체 성공하고 나니까 옛날 일을 다 잊어먹어서 그런데 2010년에는 참 낙담이 깊었었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명령 전국 회원 여러분들께서 밀란을 하면서 그 열기가 결국 야권 통합, 대통합은 아니었지만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정당권 바깥에 있었던 이해찬 총리 그리고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모일 수 있었고 결국 그 토대로 해서 12년 총선 대선을 치르고 마침내 17년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탄생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춧돌을 우리 국민의 명령이 놓았다. 이렇게 자부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과는 우리가 내세운 원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의제, 이것이 12년 대선, 17년 대선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 또 동시에 문재인 대표, 지금 현 추미애 의원이 대표에 출마할 때도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제는 우리 민주진영에서 거스를 수 없는 의제로 안착을 했고 이제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은 물론 최근에 이제 최재성 단장으로 해서 정당 혁신위가 만들어졌는데 추미애 체제가 이걸 언제 진수시켜낼 건지 그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압박이 작용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성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온라인으로 입당하는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명령이 직접 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원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당내 진통이 굉장히 많았고 거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최민희 의원께서 그것을 관철을 시켜냈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면서 분열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태로웠을 때 이 온라인 입당이 열리면서 대거 시민들의 입당 러시가 일어났고 그 힘이 결국 문재인 체제를 유지했고 그 힘이 17년 대선도 성공시켰다. 네 번째 성과는 우리가 진수시킨 시민의 날개라는 민주진보 포탈입니다. 우리가 2010년에 국민의 명령을 제안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 노동당은 준비를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운동과 거의 동시에. 그래서 11년에 온의 플랫폼을 진수시키고 온오프 결합정당을 영국의 노동당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 모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시민정치운동체 중에서 최대 규모,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큰 규모의 운동조직이 무브온인데 무브온의 형태를 연구해서 한국형으로 시민의 날개라는 민주진보 포탈을 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취미별로 또는 의제별로 모여 놀고 또 토론하고 이러다가 선거 국면이 되면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민의 날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수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언론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노종면 애직 기자가 나와 있는데 그분 인터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민의 날개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언론 포맷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종면 기자하고 연합을 해서 일파만파라는
언론 플랫폼을 지금 진수를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 명령이 맡아왔던 일들을 시민의 날개에 넘기면서 해소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저는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정권 연장을 할 것인가. 그 정권 연장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두 번, 세 번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남북관계를 빠르게 개선을 해서 이 남북관계 개선이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 수구 세력에게는 돈을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사드를 포함해서 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너무나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안에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이론으로서는 논문을 많이 발표했지만 이게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건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결과를 맺을 것이냐는 것은 전 세계 경제학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성공을 하면 따라올 나라는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5년 임기 안에 얼마나 경제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이게 아마 중요한 두 번째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다시 정당 혁신입니다. 정말 지난 촛불을 보면서 정말 경탄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 하나는 우리 국민이 대의제도의 맹점을 직접 민주주의로 넘어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120석 이상이었기 때문에 국회 3분의 2 의결이 불가능했어요. 탄핵이라는 것이. 두 번째, 헌재를 통과해야 되는데, 헌재는 잘 알다시피 행정수도 이전 때 경국대전을 들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 자들. 우리 성문헌법인데 조선의 경국대전을 들고 나와서 위헌 판정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이냐. 대의제도에서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국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좋아. 100만에서 200만, 230만. 이 밀어붙인 결과 결국은 새누리당이 찬성파 반대파로 쪼개지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대의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해찬 총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7선 동안 10,000원, 20,000원으로 정치인 헌금이 다 찬 거는 처음이래요. 7선 만에. 우리 시민이 달라지고 있다. 너무너무 감격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미있었던 현상은 일부 시민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회 제안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대의제도의 맹점을 직접 민주주의로 넘어가야 되겠다는 의지도 매우 강하면서 동시에 현재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불만족스럽지만 이 대의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적인 의원들을 밀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의회 같은 거는 일거에 무산시키는 정말 무서운 집단지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구원이 97년에 구글이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시민정치운동이 벌어진 거였는데 거기 보면 행동강령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전화 걸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20년 동안 국민께 호소했는데 작동되지 않던 것이 지난 촛불 때 무섭게 퍼져나가더라고요.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런데 정말
정말 촛불을 보면서 동시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저런 사람을 안 뽑으면 되지. 왜 뽑아놓고 이 주말 이 추운 데 나와서 우리가 고생을 하느냐. 결국은 핵심은 뭐냐. 대의제도에서는 우리의 뜻을 대의할 의원을 만드는 과정에 공천부터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뽑은 다음에 소환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 뜻이 공천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냐. 이게 핵심적인 것이고, 다시 국민의 명령 제안서를 되돌아가서 읽어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시민이 참여해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정당이 이거를 문을 열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등이 완전히 시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이 될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도부 흔들기 지겹게 보잖아요. 왜 저럴 것 같아요? 지도부를 흔들면 TV조선이 띄워줍니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부 흔들고 흔들다가 총선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외부 인사에게 공천권을 줘요. 근데 상향식 공천이 안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당원 투표 반, 여론조사 반입니다. 그런데 당원은 지구당 위원장이 자기가 영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뽑아 올린 당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부고 빼놓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TV조선에 열심히 나와서 지도부를 흔든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를 흔들면 흔들수록 내가 공천받아서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을 100만 당원 시대를 열자. 100만 당원이 달성되면 상향식이 일정하게 작동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집단지성이 발휘되려면 샘플이 10,000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구당 250개면 25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대선 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0만이거든요. 요것만 합치면 250만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이를테면 지금 기초위원이고 광역위원이고 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상향식 공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구당 위원장한테 가서 빌어야 돼요. 딸랑이가 돼야 공천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바람직한 헌신적인 정치인이 생성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야 우리는 상당 기간 저는 정권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권 연장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모델이 스웨덴인데, 이 스웨덴이 진보 정당이 44년 연속 집권하면서 지금의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경험해 보셨죠? 조금 진행하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조윤선 속방되고 이재용 4년 받고 이러는 거 보면서 어떻게 판사들이 저런 판단을 할까 이거죠. 왜 그럴까? 민주정부가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반이 누구라? 신학님이라고요. 언노련 의정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한국 지배세력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지배세력의 혼맥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 글에 보면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경제비상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수석, 경제장관들 다 모였고 정경련 지도부 모였고,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증명사진을 아침에 신문에 냈어요. 26, 7명 정도 되는데 그 27명을 다 면면을 들여다봤더니
전원이 친인척이더라는 겁니다. 다 사돈의 팔촌.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재심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이 판사가 그 지배 세력이 사돈의 팔촌을 쭉 찾아 들어가면 연결 안 돼 있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법에 따라 양심적인 판단을 할 거냐? 민주정부가 20년, 30년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부도덕한 판단을 했을 때 사법부원에서 진급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해야 그나마 강압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왜 우리가 정권 연장을 성공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죠? 예. 그러면 제 인상을 오늘 마치